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안녕하십니까, 정용실입니다. 조선시대의 중요한 과학문화재죠. 중종 때 만든 물시계 자경루에는 제작자 12명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중에 오랫동안 확인되지 않던 4사람의 이름이 최근 보존 처리를 통해서 밝혀졌다고 하는데요. 세월 속에서 마모됐던 이름이 다시 빛을 보게 된 겁니다. 자, 여기에 이름을 올리진 못했지만 참여했을 것으로 추정이 되는 다른 인물들에 대한 궁금증은 또 여전히 남아있다고 하는데요. 자, 이렇게 여러 사람이 힘을 합쳐 업적을 남겨도 어떤 이름은 가까스로 빛나고 또 어떤 이름은 가려지기도 하는데요. 돌아보면 우리 역사 속에는 이름 석자 알릴 기회도 갖지 못하고 가려진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제강점기의 독립운동, 7, 80년대 초고속 경제발전, 또 어렵게 극복한 IMF 경제위기도 알려지지 않은 수많은 이름들의 빚을 지고 있는 것인데요. 감염병 사태를 슬기롭게 통과하고 있는 지금도 그런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자신의 이름을 앞세우기보다는 세상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뒤로 물러나는 사람들, 그런 존재들의 소중함을 한 번쯤 생각해 본다면 좋을 것 같네요. 4월 23일 목요일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시작하겠습니다. 네, 목요일의 뉴스 브런치, 오늘도 뉴스픽에서는 주요 뉴스 논평을 전해드리고요. 검색어 뉴스는 온라인에서 네티즌들이 관심을 가진 내용들을 저희가 좀 점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작은 서점의 개성을 담은 신간을 소개해드리는 동네 책방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1시간 내내 함께해 주시고요. 생방송 놓치신 분들 유튜브 팟캐스트로도 언제든지 들으실 수 있습니다. 잠시 후 시작합니다. 여성을 위한 시사정보 프로그램 KBS 1라디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립니다. 샵 9730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부과됩니다. 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는 여러분들과 함께 프로그램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문자 KBS 콩 유튜브 실시간으로 계속 열고 있으니까요. 의견 주시면서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최희철님, 조혜숙님, 신정수님, 박현주님, 6840님, 네, 트레이드 M님, 방산월님, 최성훈님, 박준호님 이렇게 들어와 주셨고요. 오늘은 유튜브로 많이 들어와 주셨네요. 아카시즈님, PL2020님, 최희철님 이쪽으로 많이 오셨네요. 맘짠 성숙님, 오직님, 정희철님, 한사랑님 이렇게 인사 건네주셨는데 PL2020님, 한사랑님께서 오늘 바람이 좀 많이 분다고 좀 덜 불었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날씨가 지금 좀 춥죠? 네, 의견들을 보내주셨어요. 오늘도 뉴스픽 두 분도 바람 잘 맞으면서 오셨는지 안부부터 묻겠습니다. 더 공감 여성정치연구소의 송문희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혜연 시사평론가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날이 좀 많이 추워졌죠? 바람이 찹니다. 네, 감기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예, 코로나19 아직 끝나지도 않았는데 예. 자, 건강들 잘 챙겨주시고 오늘 코로나19 관련된 소식부터 시작을 해보죠. 정부가 긴급 재난지원금 모든 국민에게 나누어준 뒤에 지금 기부 형식으로 자발적 반납을 유도하겠다 하는 쪽으로 지금 논의가 정리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관련 내용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으시니까 전혜연 평론가께서 좀 정리해 주시겠습니까? 예, 코로나19 상황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을 당초 정부에서는 소득 하위 70% 안이 거론이 됐었죠. 네. 이들 대상으로 4인 가족 기준으로 1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했었는데 이제 선거 과정에서 여야 모두 전 국민에게 지급을 해야 된다. 또 이런 주장이 나왔습니다. 또 며칠 사이에 보면 정부와 여당 사이에서 이 문제를 놓고 갑론을박 토론을 벌이는 모습도 보도에 많이 나왔었는데 예. 결론적으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마련한 안은 이렇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소득에 상관없이 모든 국민에게 지급을 하고요. 지원 금액은 4인 가족
기준으로 100만 원 변동이 없습니다. 네. 그런데 이거 다 줄 수 있느냐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재원이 세월은 되느냐. 어떡하느냐라고 예. 하는데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나오지 않았지만 지금 여당에서 내놓은 안은 그러니까 고소득자나 이런 사람들의 자발적으로 지원금을 받지 않을 경우 이것을 기부금으로 처리해서 세액공제 혜택을 주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구체적인 퍼센트는 뭐 언론 보도에서 조금 다르기 때문에 지켜봐야 되는 상황인데 정세균 총리가 이번 안에 대해서 만약 자발적 기부가 가능한 제도가 국회에서 마련된다면 정부도 이를 받아들이겠다라고 한 것이죠. 결국 지금 이 공이 국회로 넘어왔다가 그러네요. 여당이 다시 안을 내면서 통합당으로 지금 넘어간 상황입니다. 네. 통합당 같은 경우에는 지금 총선 끝나고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안에 대해서 반대 의사를 밝혔었죠. 반대 의사를 밝혔었고 핵심 지금 위원회가 예결입니다. 네. 선거는 치러졌지만 아직 국회 임기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죠. 현재 국회 예결위원장인 김재원 위원장이 이런 업무를 아무래도 많이 하게 될 텐데요. 김재원 위원장의 경우에는 언론 보도를 통해서 보면 일단 정부가 예산을 수정해서 다시 제출해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역시나 예산 문제에 대해서 그러면 적자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 또 뭐 이런 우려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당에서는 지금 늦어도 29일 본회의를 열어야 이게 5월 지급이 가능하다. 좀 속도를 내달라고 하는데 과연 통합당을 설득할 수 있을지 또 통합당은 선거 과정에서 했던 국민과의 약속을 지킬 수 있을지 정치권 상황에 또 관심이 쏠립니다. 네, 지켜봐야 되겠네요. 어쨌든 지금 재정을 써서 엄청난 재정을 지금 쓰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기부 형식의 자발적 반납 이 아이디어가 나온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연 이게 잘 실행이 될 것인가 하는 부분도 좀 걱정스럽기도 하고 기부를 재정으로 좀 흡수할 수 있는 그 법적인 근거는 또 있는 것인가 하는 부분도 좀 약간 애매한 것 같기도 하고요. 두 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 노래 있잖아요. 왜 산타 할아버지는 알고 계신데 누가 착한 앤지 나쁜 앤지 이게 왜 얘기가 예. 떠올랐냐면 예. 이 방안이 사실은 이제 국민들의 선의에 기대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불확실성이 매우 높다. 자발적 반납이 얼마나 될지를 가늠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고소득자 기준으로 한다 그래서 제가 주변에 한 5군데 전화를 돌려봤어요. 고소득자분들한테. 뭐 그냥 저보다 좀 잘 산다고 생각되는 분한테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안 받아도 괜찮냐, 기부를 할 거냐 물어봤더니 분명 저보다 돈이 많은 분들인데 5분 중에 4분이 우리가 왜 돌려줘야 되지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우리 평소에 돈 많이 벌어서 세금도 많이 내고 있는데 네. 돈 평소에 내고 이럴 때는 안 주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분들을 기부하라고 강제할 수가 있나요? 다 줬는데 지금 이제 정부의 구상은 뭐냐면 이분들의 자발적인 기부를 이끌어내 가지고 어떤 그 사회 연대 의식, 공동체 의식 이런 국난 극복 캠페인을 한번 해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이분들이 자기가 생각할 때 나는 나보다 더 고소득자가 많은데 내가 왜 내야 되냐라고 생각하는 분들한테 어떻게 강제할 수 있으며 안 내는 분들은 그럼 나쁜 사람인가? 그렇게 되면은 이 상위 30%라고 얘기하는 사람들과 70% 간의 또 다른 어떤 사회 갈등의 여지가 생길 수 있지 않겠나. 저는 뭐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예. 3조 원의 국채를 발행을 더 해야 된다고 하는데 지금 미래통합당에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는 1인당 50만 원 주겠다고 한 게 그러니까 국채를 발행해서 주겠다는 게 아니었다. 지금 512조의 예산 항목을 잘 조정을 해가지고 100조 원을 만들면 그것으로 1인당 50만 원씩 주겠다라는 거였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 서민들이 힘들 때는 빚을 내잖아요. 그렇듯이 지금은 힘든 시기이기 때문에 국채 발행을 꼭 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도 명분이 없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할 수 있다. 네, 저 이 부분은 좀 전향적인 참여가 필요할 것 같은데 지금 정부나 당정이 첫 이제 현금성 지원을 하는 건데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도 문제가 있다. 신속하게 집행해야 됩니다. 자, 어떻게 보십니까? 전혜연 평론가께서는 지금 강제할 수 있느냐 뭐 이런 얘기도 해 주셨는데. 저는 일단 물론 정부 여당도 국민들을 설득해야 되는 과제가 남아있긴 한데 어쨌든 추경은 국회를 거쳐야만 됩니다. 그렇죠. 정부 여당이 입장을 냈으니까 이제 통합당이 입장을 내야겠죠. 네. 선거가 끝난 지 아직 열흘도 안 지났잖아요. 그렇죠. 선거 과정에서 이거 민주당에서만 한 게 아니라 황교안 대표가 4월 5일 주장을 했었어요. 긴급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을 하자. 그랬죠. 그럼 선거 때는 이게 포퓰리즘이다. 황교안 대표 왜 그러냐는 말을 안 하다가 선거 끝나고 이렇게 하는 통합당도 빨리 입장 정리를 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그렇죠.
또 하나 박사님이 지적하신 부분에서 제가 일부는 동의를 하고 일부는 동의를 하지 않는 부분은 뭐냐면 지금 상황이 IMF 때 상황보다 더 심각하다는 게 대다수 전문가들의 지금 분석이죠. 진단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자영업자들 같은 경우에는 좀 심한 표현으로 월세까지 다 내다가는 굶어 죽는다라는 상황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했던 논리라든가 예전에 했던 방식으로는 이 상황을 필 수 없다라는 게 전 세계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죠. 예. 심지어 미국에서도 독일에서도 가보지 않았던 길을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된다는 논의가 나오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물론 뭐 적자 재정, 재정 건전성이라는 것이 아주 큰 명분에서는 맞습니다만 지금 당장 숨이 꼴가닥 넘어간다는 표현을 하셨었는데 숨이 꼴가닥 넘어가는 데 있어서 빨리 지급하는 그런 방법은 무엇인지 새로운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국회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요. 미래통합당에서 이번에 현역 의원인데 선거에 당선된 사람들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국회 논의가 더 늦어질 수 있다라고 나오는데 일각에서는 그래서 미래통합당에서 오히려 만약 지금 거론되고 있는 김종인 비대위 체제가 오히려 빨리 정리가 되는 게 되든 안 되든 이번 사태를 푸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일테면 고소득자들의 자발적인 기부를 얘기할 것이 아니라 그냥 제가 늘 얘기했지만은 전 국민에게 주고 연말 정산 때 그 소득이 높으신 분이거나 아니면 자산 규모가 높으신 분들은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세금으로 다시 이제 환수를 환수하는. 하면 되거든요. 그럴 때 그러면 저항을 한다. 명분이 약한 겁니다. 나라가 이렇게 힘든데 우리가 세금으로 고소득자의 거를 좀 받는다는 거에 대해서는 명분이 약한데 지금 기부를 해주고 나서 자발적으로 하라고 했을 때에 대해서는 대책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꼭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판 뉴딜 정책을 추진하겠다 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거의 뭐 40조 원 규모의 기간산업 안정자금 그리고 소상공인 등을 35조 그리고 긴급 고용 안정대책에 10조 원 규모가 큽니다. 네. 그 이전에는 100조 원 규모의 비상금융 조치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 아주 중요한 조치죠. 그런데 이러한 규모가 큰 어떤 돈들이 있는데 국민들에게 지금 당장 힘든 국민들에게 3조 원 지금 더 주는 거에 대해서는 이렇게 시간이 걸리고 설왕설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감시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지속 가능성인 측면에서요. 네, 그런 그렇죠. 생각이 듭니다. 근데 네.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은 결국 국회에서의 처리 과정을 봐야 되는 거죠. 이렇게 큰 돈을 다루는데 정부 여당이 2, 3일 토론했으니까 너무 오래 걸린다라는 네. 거랑 국회에서 양당이 모두 선거 과정에서 약속해 놓고서 선거를 뒤집는다? 이것도 저는 말이 안 된다고 국민의 보거든요. 뜻에 반하는 거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서 네. 미래통합당이 여기에 대해서 빨리 입장을 내고 이번 국회 내에 그럼 어떻게 할 건지 합의안을 만들어야 되는 거지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된다. 이것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이제 기업을 지원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국민들의 감정도 복잡하고 우리도 여러 가지를 봐야 되는데 IMF가 또 기억이 나죠. 그렇습니다. 그때 이제 당시에. 뭐 방만 경영을 한다던가 음. 기업 지배 구조가 어떤 소위 말하는 재벌의 상속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서 잘못 돌아간다던가 배임 횡령을 했을 때는 어떻게 돼야 여러 가지 문제가 복잡한데 그렇죠. 예를 들면 우리가 특정 지역에서 큰 제조업이 무너지는 경우 예를 들면 조선업이 있었는데 그 회사가 문을 닫게 생겼을 경우에는 이것이 그 회사의 문제가 아니라 그 지역의 문제가 지역 경제 되는. 전체가 예. 침몰하는 문제가 또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뭐 어떤 곳이나 지원한다 이거는 문제가 생기고 여러 가지 기준을 봐야 될 텐데요. 다만 정부에서 이런 정책을 나온 이면에는 대규모 실업이라던가 맞습니다. 그 지역 작은 지역 시 단위에 있는 지역 기업이 하나 무너지면 사실상 자영업이 같이 무너지거든요. 네. 그런 부분도 좀 면밀하게 봐서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 제가 강조하고 싶은 포인트는 정부에서 지금 아마 노동계하고 물밑 조율을 하면서 노동계의 갈등을 어떻게 최소화할지 굉장히 고민과 많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노동계에서는 그렇죠. 노동자들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을 해줘야 예. 되는 거고 지금 보면은 뭐 프로 축구 선수들, 야구 선수들도 지금 선수협과 다 힘들어하고 구단주 있죠. 간의 연봉 삭감 문제도 있고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문제와 더불어서 노사 갈등에 있어서 이것을 어떻게 현명하게 넘어갈지도 굉장히 큰 의제가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정부가 굉장히 지금 어깨가 무거울 텐데 네. 정부도 지혜를 발휘해야 되는 시점이고 국회도 특히 통합당도 선거에서 참패했다고 손 놓고 있을 게 아니라 대안을 내고
지금 그 모습이 또 다음에 더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밤새 예. 토론을 해서라도 너무 늦어지는 것은 막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대마불사라고 얘기하잖아요. 큰 기업들은 사실 힘들어지면은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다 보니까 국민의 세금으로 엄청난 돈을 공적 자금에 투하하면 살립니다. 네. 그러다 보면은 또 좀비 기업이 살아날 수도 있고 이런 건데 이런 것들은 사실은 좀 엄격하게 봐야 됩니다. 지금 55만 개 공공 일자리 만들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당장 급하니까요. 당장 일자리가 필요한 건 맞습니다만 저는 늘 얘기하는 게 지속 가능성입니다. 2009년에 금융위기 왔을 때요. 당시 MB정부 때 희망 근로사업이라 그래가지고 똑같은 형태의 이런 걸 했어요. 그럴 때 당시 그 야당이었던 민주당이 뭐라 그랬냐면 이런 땜질식 일자리는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똑같은 이야기라 지금 해당될 수 있다. 그래서 당장 급하니까 마중물 역할은 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시장이 제 기능을 해야 하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너무나 뭐 세계 국경도 막혀 있고 이런 상황이라 그렇죠. 이제 고통의 시작이다. 이런 걱정이 됩니다. 네. 자, 앞으로도 계속 좀 지켜보면서 어떻게 또 국회에서 문제가 처리될지도 계속 보도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도 좀 중요한 문제인데요. 텔레그램 N번방 재발 방지법을 지금 논의하는 당정 협의가 열린다는 소식이 들려요. 전혜연 평론가께서 지금까지 나온 내용을 좀 정리해 주시겠어요? 예, 저는 이것이 긍정적인 측면과 우려가 다 있는 현상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본래 선거가 끝나면 다음번 원내대표 누구 하나, 다음번 지도부는 어떻게 되나 보통 이게 정치권의 중요 뉴스였습니다. 예. 그나마 다행인 거는 지금 당정에서 그러니까 민주당과 이제 여당 정부 측에서 굉장히 뜨거웠던 관심사였던 텔레그램 N번방 관련한 법안, 말하자면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한 법안을 21대 국회로 미루지 말고 네. 남아있는 기간에라도 처리하자. 그래서 정부는 어떤 역할을 하고 우리는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오늘 아침에 협의를 했습니다. 예. 내용을 조금 요약을 드리면 우리 왜 성범죄 수익 몰수해야 된다는 말 많이 했었잖아요. 그래서 계속 지적해 주셨었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유죄 판결 나기 전에 네. 독립몰수제 도입을 해서 범죄 처벌 사각지대 해소하자, 몰수하자 이런 내용이 나왔었고요. 그리고 미성년자 의제 강간 기준 연령을 지금 만 13세 미만인데 네. 좀 올리는 방안도 논의가 되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한 만 16세 정도가 유력한 안으로 거론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외에도 그 디지털 성범죄가 유통되는 이유는 중간에 인터넷 사업자가 있기 때문인데 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사업자들을 처벌해야 되다 마냐 논란조차도 사실은 잘 안 됐었어요. 그래서 그렇군요. 앞으로 네. 이 인터넷 사업자의 의무도 강화하고 또 정말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할 부분이 피해자 지원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24시간 원스톱 지원 체계를 구축을 해서 피해자를 보는 방안 이런 안도 거론이 됐다고 합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정부 여당이 좋은 안 내는 거 좋은데 법을 바꾸려면 이건 역시 국회에서 회의가 열려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번 국회 임기가 마무리되기 전에 여당인 민주당이 또 통합당을 잘 설득을 하고 그렇죠. 통합당도 끝까지 책임을 다해서 법안 처리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 네. 이건 정말 국민들이 눈 부릅뜨고 지켜봐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정말 20대 국회는 말도 많았는데 뒤 정리를 어떻게 하시는지 한번 좀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이거를 뭐 사실 여당이 미래통합당을 설득할 문제가 아니죠. 미래통합당도 N번방 방지법 관련해 가지고는 적극적으로 처리하겠다고 약속을 했었어요. 그래서 TF까지 구성을 했었거든요. 예. 물론 지금 미래통합당 총선 뭐 참패 후에 거의 불난집에 불 끄기 바쁩니다. 지금 어떻게 우왕좌왕하고 있는 상황이고 뭐 도대체 비대위 체제로 갈 것이냐 가지고도 결정이 안 돼서 그렇죠. 결국에는 전화 돌려가지고 이걸 여론조사로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리더십 자체가 지금 보이지 않는다는 이야기거든요. 하루빨리 비대위 체제를 가동을 해서 네. 빨리 수습을 하고 특히 이런 중요한 사안들 아까 우리 얘기했던 긴급재난지원금이라든가 예. N번방 이런 거는 21대로 넘길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죠. 지금 빨리 처리하러 나와야 된다.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네. 제주 4.3 특별법 우리가 한번 다뤘었죠. 네. 여야 상관없이 제주도에 출마했던 많은 후보자들이 한 목소리로 냈었는데 이 부분도 좀 더 이상 이번에 통과를 기다리고 그렇습니다. 있는 거군요. 많은 법들이 분들이 많군요. 이것을 중요한 기다리고 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 지금 민주당에서 꼽은하는 디지털 성범죄 관련하고 예. 제주 4.3 관련한 법안을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법안들이 그동안 많이 사실 물밑에서 피로가 제기됐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좀 빨리 하자 이런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도공감 여성정치연구소 송문희 박사, 전혜연 시사평론가와 함께 뉴스픽 진행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와 관련된 내용 하나 더 짚어보죠. 지금 세계적으로 중국에 대한 국제사회의 손해배상 소송이 지금 언급이 계속되고 있는데 송 박사님께서 관련 내용을 좀 정리를 해 주시겠어요? 예, 지금 이제 전국이 전 세계가 코로나로 몸살을 앓고 있는데 예. 과연 이 화살이 어디로 갈 것이냐 중국을 향하고 있습니다. 미국 미주리주에서 처음으로 주 차원에서 처음으로요 중국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네. 이게 이제 처음 있는 일인데 중국이 바이러스 발병 초기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고 은폐하고 속였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도 굳이 우한 바이러스라는 말을 쓰면서 바이러스가 중국에서 왔다는 걸 강조하고 있죠. 그리고 WHO가 중국 편향적이다. 왜 중국 편을 드느냐라고 하면서 돈 많은 기여금을 냈었는데 그것도 지금 한 5억 달러 정도 잠정적으로 돈 안 주겠다고 지금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예. 그리고 독일도 그 최대 보수의 일관지인 빌트지에서 중국에 지금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세상에 알리지 않았던 책임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아마 중국의 법적 책임이 가능할까를 본다면은 사실은 외국의 주권에 대해서는 면책 특권이 되죠. 네. 그래서 외국 정부에 대해서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이 실제로는 힘들 수가 있다. 뭐 국제사법재판소에다가 제소하는 경우도 사실 구속력이 없어요. 판결 자체가. 그렇게 또 증거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네. 중국이 맞불을 놓고 있기 때문이죠. 어떻게 놓고 있느냐. 중국에서 출연은 있어도 발원지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중국에서 바이러스가 출현은 했는데 우리가 발원지는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헷갈리네요. 과학적인 검증을 하기 전에는 우리가 그거라고 할 수 없다고 하기 때문에 법적 책임을 묻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보였습니다. 자, 중국이 지금 코로나19 초기에 이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았다는 그런 비판이 많지만 국제사회가 지금 또 힘의 논리로 강대국인 그 중국의 사과나 재발 방지 약속을 과연 받아낼 수 있을 것인가. 아까 국제사법재판소 얘기도 해 주셨지만 좀 회의적인 부분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두 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두 가지를 조금 분리해서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네. 예를 들면 중국 정부가 이 코로나19라는 전 세계 감염병 상황에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은 점 그리고 중국에 머물고 있는 다른 나라의 국민, 뭐 우리 국민을 필요해서 네. 여러 가지 국민들에게 좀 불합리한 대우를 한 점 이런 점은 상대적으로 국제사회에서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또 비판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런데 제가 뭐를 구분하자고 강조하고 싶으냐면 잘못하면 이게 중국인에 대한 혐오 문화로 흐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중국인에 대한 과연 혐오로 그칠까? 우리나라 국민들이 코로나19 상황이 유럽에서 번질 때 예. 동양인이란 이유만으로 음악학교에 오지 말라라든가 길거리에서 조롱을 받는 모습 많이 보셨습니다. 네. 그러니까 혐오는 혐오로 재생산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중국이 어떤 세계 일원으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한 점은 냉정하게 비판을 받아야 되지만 이것이 특정 민족이나 어떤 국가에 있는 국민들에게까지 혐오로 번지는 건 굉장히 주의해야 될 부분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정부의 소식을 하나 전해드리자면 지금 중국에 있는 그 공장에 우리 기업인들이 가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았었는데 그 삼성전자가 중국의 반도체 인력을 급파한다는 지금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그동안 중국을 봉쇄해야 된다. 중국의 우리 정부가 너무 우호적이라는 비판 여론도 많았지만 경제계 일각에서는 한중 기업 간의 신속 통로 제도, 그러니까 이국 패스트트랙 제도를 쉽게 문을 닫으면 타격이 더 크다고 우려를 했었어요. 나중에, 그래서 예. 이런 조치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고요. 또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유럽과 중국의 관계에 있어서 양쪽이 뭐 절단된다고 해서 유럽 국가가 어마어마한 피해를 입을까 저는 그렇게 보진 않습니다. 여러 가지 영향이 있겠죠.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정치적으로도 군사적으로도 네. 경제적으로도 중국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판할 부분은 비판하고 항의할 부분은 항의하되 입체적으로 여러 가지 같은 전략을 써야 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이제 좀 재미있는 것이 뭐냐 하면 이 바이러스를 통해 본 미국과 중국 G2 간의 어떤 경쟁 내지는 네. 갈등을 볼 수가 있거든요. 국제정치 공부할 때 그런 얘기를 합니다. 국제정치는 힘의 논리가 작동을 한다. 그중에서도 네이키드 파워라 그래서 벌거벗은 힘이 작동한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중국 같은 경우에 사실은 많이 따라잡았어요. 미국을. 그렇죠. 힘이라는 측면에서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거를 하드파워라고 합니다. 군사력이나 경제력 같은 걸로 하는 거를 하드파워라고 하는데 21세기는 사람도 그렇잖아요. 매력 있는 사람이 좋아요. 국가도 마찬가지예요. 국가도 뭔가 힘이 아니라 자발적인 동의를 얻어낼 수 있는 매력을 가진 국가가 전 세계의 어떤 지지를 받을 수가 있는데 이런 측면에서 이번에 바이러스에 대처하는 중국의 모습을 보면 미국과도 관계가 안 좋지만 유럽하고도 안 좋아지고 있어요. 네. 왜냐하면 유럽에다가 중국이 많은 지원을 해요. 지금 뭐 진단 키트라든가 보호장구 같은 걸 막 줘요. 주면서 욕을 먹어요. 왜 그러냐면 중국의 태도 때문이에요. 어떤 태도냐면 물품을 지원하면서 그 국가한테 공개적으로 감사와 찬사를 보내도록 해요. 그러면 선의가 좀 의심이 되겠죠. 이런 식의 태도, 약간 아나무인적인 태도 때문에 유럽에서 지금 중국에 대해서 교역 같은 것도 좀 자제해야 되겠다. 중국의 하웨이도 좀 막아야 되겠다. 이런 정서들이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은 이 부분도 좀 신경을 써야 되는 시기라 봅니다. 네. 자, 오늘 뉴스픽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더 공감 여성정치연구소의 송문희 박사 그리고 전혜연 평론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